감성, 차가운 이성, 정확한 분석이 함께합니다. 뜨거움과 따뜻함이 함께하는 시간,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오늘 3부에서는 구원파 조계용 대변인과의 전화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있는 금수원,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P4R 자체 기술로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강민경은 프로비아.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판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의 맛보리 맥콜.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이 전시관 한남대교 진안 지점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8시쯤에 사고 처리 작업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가양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는 정체가 심한 편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 데만 대략 1시간 20분 이상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도 가양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차량 밀리고 있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도 45분 이상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편 강서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그나마 나은 편인데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잠실대교 부근 그리고 동호대교에서 이촌동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부터 동호대교까지 서행만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양방향 창동교를 중심으로 밀리고 있고 도심 쪽으로 군자교부터 성동교까지 다시금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밖에 성산로 연희나들목에서 이대후문 쪽으로 통일로 홍은에서 무학재역 쪽으로 각각 도심 진입하는 데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제 컬럼니스트 정철진의 경제 시선. 예, 오늘 아침도 꼭 알고 가야 경제 뉴스 짚어보죠. 오늘도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네. 첫 번째 소식 말씀해 주시죠. 단군 이래 가장 어렵다는 한국 부동산 시장, 그중에서도 아파트 관련 뉴스를 첫 손에 꼽았습니다. 이 아파트 가격 지표 중에서요. 예. 고가와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를 나타내는 5분위 배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비율이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고 하는데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고가 아파트하고 저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아,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거 모르겠네. 나눠볼 텐데. 예.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은 지난달 전국 아파트 가격의 5분위 배율이 4.5였습니다. 이게 예. 조사를 시작한 2008년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였다고 합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사실 뭐 이 비싼 아파트 가격 많이 떨어진 거 이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예. 근데 저가 아파트 가격은 올랐다 이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뭐 많이 올랐거든요. 전세난 때문에 그런가요? 뭐예요? 그런 요인도 좀 있고요. 예. 지난달 전국 상위 20% 그러니까 고가 아파트죠. 고가 예.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4억 7,674만 원. 5년 전보다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위 저가 아파트들의 가격 평균은 1억 원, 1억 496만 원대, 1억 원대입니다. 예. 5년 전보다 3천만 원 올랐는데요. 그러니까 이 비율로 보면은 고가 아파트는 5년 동안 10% 내렸지만 저가 아파트는 거의 6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예. 이게 왜 이렇게 저가 아파트가 잘 나가냐? 말씀하신 대로 이 공급 부족, 전세난, 이제 여기에 실속 소비 경향까지 더해지면서 인기가 많이 이제 붙은 겁니다. 예. 반면에 이제 중대형 주상복합 아파트들은 거품이 많이 빠진 거고요. 앞서서 우리 교수님께서 이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말씀하셨는데 이게 애매합니다. 예. 가격 차이가 줄어들었으니까 야 부자들 고가 아파트 사는 사람들 고소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죠. 저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서민층이 집 사는 이 주택 접근성이 그렇군요. 굉장히 악화된 거거든요. 예.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고가 아파트들 많이 가격이 떨어진다. 뭐 아무도 중대형 아파트 안 산다 이러면서 최근 5년 동안 공급이 거의 없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앞으로 또 3, 4년 후에 중대형 아파트 희소성 때문에 가격이 더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다양한 역효과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세월호 참사, 이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 해운이 어제요, 사실상 1차 부도를 냈습니다. 어제 산업은행에 이제 상환해야 할 수천만 원 정도 이자를 못 낸 건데요. 이미 시장에서도 그렇고 회사 측은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제 파산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26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요. 이제 여기가 넘게 되면 이제 파산을 하고 본격적인 채권 회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청해진 해운은 산업은행, 하나, 외환, 국민,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약 660억 원대의 채무를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회사 망해야죠. 당연히 망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회사가 운항면허 어떻게 땄는지 이것도 사실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세월호 참사 관련 배상 문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청해진 해운 측 세월호, 오하, 마나호, 데모크라시 이렇게 4척의 배도 있고 이게 자산이 한 300억 원대다 하지만 부채가 이렇게 커서 이미 자본 잠식 상태고요. 이제 세월호 장부가액이 168억 원인데 이것도 지금 완전 침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청해진 해운 측에서는 어떤 기대를 걸 수가 없고 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모든 비용적인 측면, 보상 배상은 일단 국가가 선지급을 하고요. 이후에 실질적 소유자, 실질적 경영자로 알려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걸리고 이게 불확실성도 크고 하지만 이런 건 국가가 일단은 주도권을 잡고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그렇죠. 자, 세 번째 소식은 어떤 겁니까? 이 천문학적 단위, 수존입니다. 재산을 보유한 국내 재벌 총수들의 평균 수명 몇 살일까요? 중요하죠. 네, 진짜 궁금하네요. 본인분들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이색적인 조사를 했는데요. 이 31명을 대상으로 별세 나이를 조사했는데 평균 75.9세로 나타났습니다. 생각보다 짧네요. 그렇습니다. 이 타겟 연령대를 보면 7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80대가 9명, 60대가 5명, 90대가 3명 순이었는데 50대와 40대에 별세했던 재벌 총수도 2명, 1명, 모두 3명이나 있었습니다. 가장 장수했던 재벌 총수는 지난 2002년 타계했던 영풍그룹의 창업주 고 장병희 회장이었었고요. 향년 9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재 SK그룹의 모태인 성경이었죠. 성경화학섬유의 창업주 고 최정권 SK그룹 전 회장은 가장 짧은 나이였던 48세 폐암으로 세상을 떠나 이 세상에 안타까움을 줬습니다. 그렇군요. 제 기억으로는 하나그룹 김승현 회장도 굉장히 젊은 나이, 어린 나이에 회장으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김종희 전 회장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김종희 창업주께서 이 59세의 나이에 타결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당시에 장남이었던 김승현 회장이 제 기억으로 이제 29살, 30살이라고 하는데 29세였습니다. 20대에 회장직에 올라서게 된 거고요. 지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건강 문제 터졌는데 삼성그룹 창업주 고 이병철 전 명예회장은 77세에 노환과 폐암의 합병증으로 타계를 했고요. 현대그룹 창업주 정주영 명예회장은 86세에 노환으로 타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 컬럼니스트였습니다. 간밤에 들어온 국제뉴스 그리고 지금 방금 들어온 국제뉴스도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UPI 통신 한국지부 김래모 편집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금 들어온 뉴스부터 얘기를 해보죠. 태국이요. 지금 이 구테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태국은 구테타가 정권 교체의 하나의 수단 중에 하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주 이 군부가 정치에 개입하는 나라인데 또 계엄령이 선포된 모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 군부가 방금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현재 외신들, AP통신을 포함한 여러 외신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태국 군부는 이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다. 이렇게 밝혔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정확한 이 쿠데타의 움직임은 확인이 안 된 상태입니다. 태국에서는 잉나 친나와 전 총리가 이끄는 내각이 작년 11월 이 탁신 친나와 전 총리에 대한 특별 사면을 승인하면서 거센 반정부 시위가 시작됐는데요.
6개월 넘게 친정부 세력 그리고 반정부 세력의 대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 임낙 전 총리가 실각을 했습니다. 평화와 안전 군부는 항상 쿠데타나 이렇게 자기가 전면에 났을 때는 항상 이런 네. 명분 내세우는데 네, 참 그렇죠. 타고 보면 안타까워요. 이 군부가 계속 이렇게 자주 정치 전면에 등장하는 거 이거 건강한 게 아니거든요. 사회적 분화가 그만큼 되지 않았다는 또 다른 이 반증인데 네. 참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타국 지금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데 여행 가시는 분들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그리고 미국 정부가 해킹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를 기소했다고 그러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에릭 홀더 미 법무장관이 현지 시간으로 19일 오전 US 스틸 또 웨스팅하우스 등을 포함한 여러 미국 기업의 정보를 해킹한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 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미국 정부 차원에서 스파이 목적의 해킹 혐의로 중국군 관계자를 정식 기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예. 그동안 미국 정부는 자국의 기업이나 언론사 또 정부에 대한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의혹은 제기해왔지만 정식으로 기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요, 지금 기소된 중국군 관계자 이게 어떤 사람들이죠? 네, 5명의 중국인들인데요. 인민해방군 상하이 6.1 398부대 소속입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 5명의 중국인들이 해킹으로 미국의 핵 발전소 설계 정보, 태양광 패널 회사 정보를 빼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 예. 기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컴퍼니 핵발전소 관련 정보와 또 미국 산업노동조합 관계자의 이메일에서 정보를 빼갔다고 합니다. 예. 또 특히 엘리게니 테크놀로지사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2012년 2년 동안 수만 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기밀이 도난당했다고 이 기소장에 나와 있습니다. 중국 반응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이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정부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예. 이번 기소가 앞으로 미중 관계에 해를 끼칠 것이라는 이 강경한 경고도 내놨는데요. 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혐의가 모두 지어낸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양국의 협조와 상호 신뢰에 해를 끼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중국 정부와 또 관련된 개인들은 무역 기밀 해킹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 베트남하고 중국 사이 요새 긴장감이 계속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베트남에 사는 중국인들 철수하고 막 이런 모양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반중 시위가 이어지면서 중국인 노동자 4,000명이 어제 추가로 철수됐습니다. 현재 중국인 철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정부는 이 중국인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서 대형 선박 5척을 베트남에 급파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8,000여 명의 중국인이 자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 철수한다라는 건 군사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 아닌가요? 네, 외국에 서버를 둔 일부 중화권 매체들은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베트남과 국경지대에 대형 무기를 배치하는 동향이 관측됐다 이렇게 전했고 또 이 국경지대에 병력이 집결되고 있다는 소문도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데 예. 하지만 홍콩의 영자지 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는 국경지대가 평온한 모습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평소 200여 명에 이르던 이 당일 여행자들의 수는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래모 편집장이었습니다.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문자 서비스 혹은 트위터 YTN 알스타트로 함께해주세요. 참여하신 분들 중 몇 분을 선정해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예, 검찰이 유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갈 모양입니다. 어쨌든 지금 일부 보도에 따르면 유병헌 전 회장의 체포를 위해서 금수원 측에 들어간다. 이런 보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는 한때 구원파 신도였던 이청 씨와 인터뷰를 했고요. 오늘은 반론 차원에서 금수원 측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금수원 측 대변인이시죠? 조계용 대변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정말 여러 번 전화하고 여러 번 이 시도한 끝에 어렵게 연결이 됐는데 어쨌든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선 말이에요. 기자회견 하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정부 수사에 불만을 제기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만이 잘못돼 있다, 어떤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때 여러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예. 저희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검찰의 수사에 대한 부분 중에, 저희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의혹이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상하게 느끼는 부분은, 세월호 침몰 사건이 청해진 해운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저희가 없어요. 예. 침몰 원인 자체에 분명히 청해진 해운에 잘못이 있다는 건 저희도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조에 대한 책임들 이게 지금 세월호 사건 자체가 배가 침몰했다는 그 하나로 지금 끝나는 사건이 아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총체적인 원인 규명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지고 그러다 보면 배에 대한 책임이나 여러 가지 책임이 청해진에 있고 그런 원인이 하나하나 어떤 것이 정확한 원인인지 밝혀진 다음에 그다음에 청해진 해운에 대한 수사들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아이언웨이 홀딩스라든지 교회 연관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유 전 회장에 대한 부분으로 수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해진에 대한 구조조차 다 끝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실종자 구조에 대한 부분조차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거의 지금 유 전 회장에 대한 수사는 끝나가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절차들을 밟아가다가 교회의 연관성이 발견이 돼서 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조사하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자료들이 필요해서 교회에 대한 요청을 하셨다면 저희가 아마 자료를 준비하고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검찰에서 취하신 방법은 교회를 먼저 압수수색을 한 다음에 실지어 이제 언론 플레이로 교회 시설은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해 놓으시고 그날 아침에 오셔갖고 10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셔서 저희 8박스 넘는 서류를 그냥 가져가셨어요. 네. 그리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회사를 압박하고 여러 가지 유 전 회장 수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저희는 사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단은 청해진 해운 측도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수사의 이제 순서에 관한 문제다. 근데 일단은 청해진 해운과 유병헌 전 회장과의 관계 이것도 있어 보이고 또 하나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이 구원파라고 얘기하는 그 기독교 복음 침례회 측과 유병헌 전 회장의 관계가 일단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부터 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예, 많은 기자님들이 질문 좀 하시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저희 전신도라고 부르시는 정동섭 씨라든지 이청 씨라든지, 심지어 저희 교회가 다니시지도 않았던 전혜동 씨라든지, 교주 관계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하고 계세요. 예.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굉장히 모독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교주라는 프레임은 말 그대로 한 인간이 신이기 때문에 그 신을 섬긴다는 개념이거든요. 교회 주인이잖아요. 예. 그렇지만 저희는 하나님이랑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인간을 신으로 섬긴다는 그런 시선 자체가 저희한테 굉장히 모독감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병헌 전 회장을 저희가 교주기 때문에 명령을 받고 그런 프레임으로 바라보면 신도들의 헌금이 당연히 교주에 가는 게 당연히 느껴지실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무슨 땅들이나 교회 연관된 부분들은 다 유 전 회장의 개인 재산을 보시는 게 그 프레임으로 바라봤을 때는 가능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유 전 회장은 저희 기독교 복음 침례 교단이 권신찬 목사님이랑 그리고 유병헌 전 회장이 같이 연결이 돼서 처음 시작될 때 됐던 그런 단체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주장했던 바는 평신도 복음 선교라고 해서
목사나 장로 제도가 없이 정말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들을 가졌던 주식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유병원 전 회장은 그런 관계 속에서 뭐 교주나 이런 걸로 저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런 존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는 서로 믿고 신앙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평등한 관계에서의 신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서 예. 설교를 하시고 성경을 조금 더 잘 알고 처음 시작 때부터 같이 하셨기 때문에 어느 집단에서든지 30년, 40년에 지속적으로 같이 연결이 돼 있다면 그분에 대한 걸 영향력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관계가 없다라는 말하는 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 입장을 뭐 말을 저희가 뭐 명령을 듣는다든지 절대적인 예. 위치에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은 다른 신도보다 좀 있되 뭐 명령 계통에 있어서의 수직 관계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그죠? 예. 예. 게다가 유병원 전 회장 말고도 예. 저희 단상에서 설교를 성경을 말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예. 유병원 전 회장만큼 영향력을 가지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은 뭐 저희 내부인 거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 저희를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어떤 얘기를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걸 돌릴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정말 성경이라는 걸 중심에 두고 그런 것들을 심지어 유 전 회장이 등분은 설교자가 앞에 나가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성경적으로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예. 저희는 당연히 그분을 항의합니다. 어린아이가 돼도 성경에서 분명히 자기가 생각하는 것과 설교자가 다르면 물어보는 문화가 저희한테는 익숙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금수원에 계시죠? 우리 조기용 대변인께서는요. 그죠? 예, 금수원 안에. 그 안에 유병원 전 회장도 같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공식 입장에서 계속 정확한 답변을 똑같은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예. 일단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릅니다. 모르신다. 그 이유가 예. 모르겠습니다. 이 밖에서 바라보실 때는 금수원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유병원 전 회장을 지키기 위한 어쩌면 광신도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유병원 전 회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신도들도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있는지 없는지를요?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만약에 유병원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다면 저는 대변인으로 말 그대로 앞에 나가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을 해야 돼요. 그 때문에 저도 일부러 확인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 앞에 모여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유 자체도 유병원 전 회장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제가 과거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이 저희랑 연결이 있다라는 언론 보도 한 40일 정도를 정말 아무 반론기에 없이 맞은 다음에 그 유병원 전 회장이 구속되는 걸로 저희는 오대양 집단 자살과의 배후 세력이 돼버렸어요. 그 사정을 23년간 겪으면서 저희는 정말로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됐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공권력과 언론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컸죠. 저희는. 예. 근데요, 우리가 뭐 공권력, 뭐 불신 이런 과정은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공권력이 투입되려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파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 침례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유병원 씨만 잡아내면 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유병원 씨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설득해서 나가게 한다든지 아니면 들어와서 데리고 가게 하면은 얘기 깨끗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언론과의 어떤 갈등 뭐 혹은 공권력과의 갈등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 아닌가요? 물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결국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뭐 최근까지 검찰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공식적으로 확인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제안하신 것도 최근까지는 없었고요. 그리고 신도들의 생각 속에는 제가 아까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의 얘기를 좀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정말로 23년 전에 그 언론의 그런 정말 융단 폭격 같은 일들 때문에
저희는 삶의 터전을 만드는데 정말로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서 겨우 같이 모일 수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집단 생활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공간들을 겨우겨우 만들어냈는데,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유병원 전 회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니들이 맡고 있으니까 의심스러우니까 우리 무기 들고 들어갈게. 집에 그런 식으로 쳐들어오는 상황이 있었을 때 어떤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있다 없다 확인해주면 그건 끝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정말 냉정하게 말씀해서 저희 교단사는 거의 대부분이 지금 유 전 회장과 연락이 닿고 있질 않아요. 만일 말이에요. 경찰이 강제 진입을 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저희 이미지는 이미 사실은 바닥까지 이미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얘들이 진짜 종교적인 광신도들이라 이 미친 짓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도 지극히 이성적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절박한 부분 때문에 모여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의 중입니다. 사실은 결국에는 물리력에 충돌할 준비도 하고 있는 거고요. 반대로는 정말 그런 공권력이 법적인 집행을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거고, 사실은 저희도 오늘 오후 3시 실시 심사에 유 전 회장님이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를 국민들이랑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 바라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리력 충돌 준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경찰과 한판 붙을 가능성, 그럴 준비도 하고 계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지만 저희도 일반 시민입니다. 한 달 전까지, 세월호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청해진 해운이 저희랑 연관성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검찰에 충돌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슨 몽둥이나 농기구를 들고 무슨 엄청난 싸움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해예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안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그렇지만 무슨 상상하시는 것처럼 몽둥이나 이렇게 유혈이 낭자하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당연히 지향하지 않고요. 저희도 아무도 다치지 않고 경찰과 정말 원만하게 끝내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민합니다. 이거는 검찰이 진입하시는 태도와 저희가 대응하는 태도, 이 두 가지에서 돌발 상황이 나지 않게 저희도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금수원 측 조계웅 대변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뭘 할 수 있을까? 어학 공부? 피트니스? 아반떼! 한 달에 20만 원이면 아반떼를 가질 수 있다고. 아반떼를 월 20만 원에? 결코 놓쳐선 안 될 기회. 현대자동차 구매 프로그램 아반떼 할부 프로모션 1588-5330 또는 현대자동차 전시장으로 문의하세요. 더 뉴 아반떼 스타일 모델 기준 단가 보장형 월 20만 원, 표준형 월 35만 원. 현대캐피탈 신차 할부 금리 3.9%, 36개월 이하 선수율 15% 이상. 연체금리 24%, 중도 상환 수수료 1.5에서 3%, 5월 출고분에 한해 적용. 홈페이지 상품 설명 및 약관 참조.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신율의 출발사의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9월 꿈과 도전의 장.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개최하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스포츠 꿈나무들의 꿈과 도전의 장이 될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는
2014년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 동안 인천 문학경기장을 비롯한 43개의 경기장에서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의 심장, 경제수도 인천에서 치러지는 제43회 전국 소년체육대회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율 교수가 진행하는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예,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 세시봉 듣는 순서죠. 자, 오늘 4부는 세시봉 준비되어 있는데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역사 속에서 오늘을 찾는다. 세대와 시대의 봉우리를 넘어 세시봉. 예, 오늘도 문사철의 강천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예. 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요번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 때문에 전혀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조금 과거에는 어땠을까 한번 오늘 되짚어보죠. 그 지방자치라고 얘기할 만한 그러한 것들이 옛날에도 있었나요? 저는 뭐 정치를 잘 몰라가지고 이 자치라는 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뭔지 이제 딱 떠오르지는 않는데 예. 뭐 자치라는 것은 뭐 지배라든가 관리라든가 종속 뭐 이런 거에 대비되는 말을 그럴 수 아니겠습니까? 있죠. 뭐 그런 의미에서라면 과거에 지방이라는 말, 뭐 향촌이라든가 군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을 텐데 이게 중앙 또는 서울 그러니까 임금이 사는 서울과 대비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지역일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교과서라든가 사전을 찾아보면 지방이란 말은 잘 안 나오고 지역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예. 객관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어떤 특정한 구역을 가리키는 말임에 비해서 그렇죠. 지방은 아무래도 서울과 대비돼서 비교적 독립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있는 단어가 지방이다. 그렇죠. 이제 아하. 그리고 이제 서울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좀 뭐 그 국가 대 국가를 하면 번방이라든가 이런 것과만 이렇게 예. 그 대비되는 말일 텐데요. 이런 것들은 국가 권력이 미치지 않는 향촌 사회. 예전에는 뭐 그런 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래도 국가 권력이 뭐 시시콜콜하게 모든 것을 다 지배하지 못했을 테니까. 또는 뭐 아예 국가가 형성되기 전의 단계라면 몰라도 예. 뭐 왕정 시대까지는 지방자치라는 것은 거의 존재할 수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때 왕조 시대 때 지방은 뭐 어떤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겠죠? 뭐 지방은 뭐 마을도 있고 도시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은 그냥 마을 단위로 사람들이 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마을끼리 통합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국가란 것이 형성이 돼갔을 텐데 예.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가 형성될 때 주체 세력이 있겠죠. 예. 그러면 그 주체 세력이 사는 마을, 도시 여기가 이제 중심이 돼서 서울이 되고 다른 곳들은 정복의 대상이었던가 아니면 뭐 통합의 대상으로서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부를 형성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원래 독립적으로 살던 사람들이 이제 통합이 됐으니까 아하. 아무래도 계속 경계의 대상이 될 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그
눌러줘야만 이 서울을 존중하도록 슬쩍 눌러줘야만 그래야만 되는 뭐 그런 정부가 지배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동양에 보면은 뭐 중국에서 비롯된 거지만 대체로 지방을 그렇게 이제 통합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원래 이제 좀 나라로서 이제 등장하는 나라들 중에 하나가 주나라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봉건제를 썼지 않습니까? 이 봉건제라는 거는 어쨌든 지방 사람들을 다 믿지 못하니까 이게 언제 나를 칠지 모른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자기 친인척부터 이렇게 가까운 수도에서 가까운 쪽에 이제 친인척들에게 그 땅을 줘서 네가 거길 관리하고 지배하면서 나한테 봉사해라. 이러면서 이제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자기하고 피라든가 이런 게 이제 점점 해가지고요. 점점 물이 타지는군요. 그렇죠. 점점 물이 타져서 이제 아주 바깥으로 나가면은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제 그 이민족의 이제 그 지방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했던 게 나중에 이제 한 나라를 거쳐가면서 아예 중앙 집중적으로 바뀌죠. 아예 이제 중앙에서 다 그 내려보내가 중앙관을 내려보내서 내가 직접 관리하겠다. 완전 직접 다 지배하겠다. 이런 방식으로 바뀌는데 그게 이제 여러 그 친인척들도 나중에는 지방 세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 저 정권을 노리고 하니까 이것도 못 믿겠다고 싶어서 나중에는 아예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보내가지고 통제하는 이런 거를 군현제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도 굉장히 낯익은 단어죠. 그리고 고조선을 한 나라가 멸망시켰을 때도 자기들이 군현을 설치해서 직접 지배를 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걸 보면은 이게 이제 거꾸로 말하면 중앙이 오히려 늘 지방을 두려워하고 언제 나를 칠지 모르는 그 존재로서 경계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지방이라는 거, 요 개념이 조금 그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뭐 나중에는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리가 안 돼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지방을 이제 이렇게 우리도 이제 자꾸 그 경계를 하게 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왕건이라는 그 고려 태조죠. 이 사람이 왜 훈요 10조라는 걸 남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지방 세력들 이거를 통합하고 이 고려 왕조에 복속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애를 먹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되게 많이 했어요. 이제 그걸 통합하기 위해서 그 지방을. 결혼 많이 한 거는 그건 유명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이렇게 어쨌든 친인척 관계를 맺어서라도 그 지방을 복속시키기 위해서 이러다가 이런 거를 이제 많이 겪고 나서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 이제 가까운 관료를 불러다 놓고 후손들에게 이 고려란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 여러 가지 지시사항 유언을 남깁니다. 중에는 뭐 불교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뭐 북진 정책을 써라 뭐 이런 등등의 그 이야기도 있지만 그 중에 좀 우리 이목을 끄는 게 왜 차연 이남 이게 지금 촬영. 근데 거기에 위작일 가능성이 학계에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그 일본 사람이 뭐 한 얘기인데 나중에 후대가 임금이 이제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그거는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그렇죠. 논란이 있죠. 어차피 이제 진짜 왕건이 작성했는지 그건 남아 있지는 않지만 후대에 만들어서 넣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내용 자체가 차현 그러니까 차령 이남 그리고 금강 바깥에 이게 지금의 뭐 충청남도 이남의 호남 지방까지를 포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 지방은 지세가 배역하니까 등용하지 말라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혹자는 그때부터 호남 차별을 뭐 했다는 등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그런 이제 그것이 위작이든 후대의 왕이 만들었든 왕건이 직접 했든지 간에 거기는 이제 견훤이 예전에 이제 위세를 떨쳤던 지역이지 않습니까? 후백제라는 나라가 있었던 곳이고 그 신라는 이제 자발적으로 복종해 왔지만 후백제는 전쟁을 통해서 정복을 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경계한 것 아니었을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본래 지방이라는 거는 본래는 다른 나라였던 거예요. 예전에 이제 각각의 그 마을들이 이렇게 살다가 서로 이제 조그만 나라를 이루고 살다가 통합이 돼가는 과정을 쭉 거쳐서 우리나라는 보통 삼국시대 하면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까지 합쳐서 요런 나라들로 이제 통합이 되어 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신라로 통합이 되고 그 신라 후에 삼국이 분열됐다가 이게 고려로 최종적으로 통일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계속 그 이전에 자기가 통합했던 나라들이 있던 지역은 계속 좀 이 중앙이 볼 때는 이게 좀 위험한
그런 지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방 사람들도 우리가 정치적으로 너희한테 통합이 돼 있을 뿐이지 우리의 뿌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른 문화를 계승했고 다른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뭐 나는 백제의 후예다. 나는 신라의 후예다. 이런 의식이 고려 왕조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계속 남아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학계에서 뭐 분리 계승 의식이라고 보통 말을 하는데 이런 식의 분리 계승 의식이 계속 존속했기 때문에 신라 때는 뭐 상수리 제도라고 하고 고려 때 기인 제도라고 하는 중앙관을 내려보내서 관리하기도 하고 또 지방 호족의 유력 자제들을 인질로 중앙에다 잡아다 놓고 그 지방이 그렇죠. 움직이지 못하도록 관리하는 이런 제도들을 쓰기도 했던 것이죠. 그 지금 말씀하신 거 왜 그 이광수의 소설이죠. 마이태자. 예. 근데 그 마이태자가 실제로 뭐 그렇게 뭐 소극적으로 나라가 망했네 그러고 산속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상당히 오랫동안 세력을 규합해서 저항운동을 펼쳤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다 보면은 실제로 마이태자가 이끄는 이제 그 신라의 그 저항군이죠. 끝까지 고려와 이제 싸워서 고려군이 추적했던 그런 장소에 관한 설화가 남아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 유적들도 있고 뭐 이게 좀 발전하면은 좀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전설이나 설화에 이제 해당합니다만은 나중에 금나라 이제 여진족이 이렇게 세운 금나라가 그 금이라는 것도 신라의 김씨의 후예다. 마이태자의 후예가 저쪽 이제 그 산맥을 넘어가서 그쪽으로 올라가서 고려에 복수하기 위해서 금나라를 세웠다. 뭐 이런 말까지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이 영향을 준 것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게 언제 해소돼요, 그러면? 뭐 이제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게 합의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고려 말에 가서야 그게 이제 해소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언제냐면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 몽골 제국이라는 게 워낙에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사상 유례없는 세계 제국 아니었습니까? 그런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뭐 나라가 그야말로 풍전등화죠. 뭐 이런 상황에서 나는 신라계다, 나는 가야계다,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라가 민족이 송두리째 없어질 그런 위기 앞에서 그때 이제 도대체 우리는 뭐냐? 우리는 이렇게 이제 그 침략을 받으면서도 버티고 살아남으려고 하는 우리는 도대체 뭐냐? 그리고 우리는 중국과 구별돼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민하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동명왕편이라든가 일련의 삼국유사라든가 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그때의 민족의식, 어떤 이제 동료의식을 찾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러면서 그때 발견한 게 단군이라고 그래요. 그 이전에는 각각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자기들의 시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군이 자기들의 시조가 아니었거든요. 태어나고 그럼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고려 말에 이르러서 우리가 동료의식을 이렇게 강하게 갖게 되면서 그 고구려 백제 신라를 초월하는 우리의 조상이 뭐냐. 뭐 이런 과정에서 단군이 재발견된 거죠. 그 고구려 백제 신라 이전에 있었던 이 한반도 삼한 지역의 나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공통의식을 갖게 됐고 그 결과 결국 조선이라는 그러니까 과거 단군이 세웠던 나라의 그 부활을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조선의 건국으로 이게 귀결된 것 아닌가.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에 계속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문사철의 강흥천 대표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여러분도 오늘도 문자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몇 개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53님이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를 조사하겠다는데 종교 탄압이라면서 국가의 공권력에 대항하려는 사람들은 작은 정과 의리에 얽매여 모든 것을 잃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고요. 4296님, 금수원 대변인은 모호한 태도를 버리고 전 국민이 듣고 있는 인터뷰에 진심이 느껴졌으면 했는데 아쉽군요. 이런 말씀하셨고요. 2958님, 말은 이성적인 것 같은데 감정은 아니네요. 전혀 설득력이 없어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1201번님, 구원파 측 이야기 듣고 싶었는데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하지만 빙빙 돌리는 답변
답답합니다. 이런 말씀 보내주셨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에 보내드린 순서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아침 7시 1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